흐어. 이게 무슨 고기 냄새냐. 살아있는 놈의 냄새로구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괴성이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고, 동시에 썩은 메주 냄새와 비릿한 짐승의 악취가 콧속을 후벼 팠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공포와 함께 내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에 숨이 턱 막혀왔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거친 나무 껍질로 뒤덮인 쇠갈퀴 같았는데 손톱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끈적한 타액이 내 도포 자락을 적시며 살간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허공에 둥둥 떠있는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2개가 기괴하게 일렁이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로 드러난 형상은 실로 끔찍했다. 소뚜껑만 한 시뻘건 눈동자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듬성듬성 난 누런 이빨 사이로는 시꺼먼 입김이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심장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채 갈비뼈를 부서뜨릴 기세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오늘 밤은 심심하던 차에 잘 걸렸다. 나와 씨름 한판 하자꾸나. 네가 이기면 보내줄 것이요. 지면 내 놈의 간을 빼먹어야겠다. 놈은 낄낄거리며 내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올렸는데 내 발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렸고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에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주먹주모가 침을 튀기며 경고했던 문경세제의 식인 도깨비가 바로 내 눈앞에 실존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찬 낡은 붓통을 움켜쥐었으나 고작 붓 한 자루로 저 거대한 괴력에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놈의 팔뚝은 내 허벅지보다 굵었고 온몸에 돋아난 털은 멧돼지의 그것처럼 억세 보였다. 저놈과 씨름을 하여 이길 확률은 마른 지푸라기로 바위를 깨뜨릴 확률보다 낮을 것이 자명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머릿속에는 홀로 계신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 했던가. 가세가 기운 양반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었지만 오직 과거 급제만이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동아줄이라 믿으며 주경야독해온 세월이었다. 해진 집신을 신고 보리자루 하나 메고 천리 길을 걸어 한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세제를 넘어야 한다는 욕심이 화근이었다. 주막 누파가 해가 떨어지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나오니 절대 고개를 넘지 마시오 라고 신신당부했건만 나는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하루치 숙박비라도 아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어둠이 깔리는 산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굽이치는 산새는 험준하기 짝이 없었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를 수시각 결국 이 끔찍한 요물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왜 대답이 없느냐? 겁에 질려 벙어리가 되었느냐? 도깨비가 내 면전에 대고 고함을 지르자 비릿한 침이 얼굴에 튀었다. 놈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구르며 찰과상을 입은 팔꿈치에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 아픔 덕분에 오히려 흐려지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놈을 올려다보았다. 힘으로 덤벼서는 절대 살아나갈 수 없다. 놈은 단순하고 난폭하지만 도깨비라는 족속은 본래 내기를 좋아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약속을 중시한다는 옛 이야기가 떠올랐다. 내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쳐들었다. 나는 떨리는 무릎을 억지로 펴고 일어나 갓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크게 한 번 내뱉었다. 이놈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감히 천하의 김덕령 앞을 가로막다니. 내 놈은 눈깔이 삐었느냐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냐. 나는 짐짓 호통을 치며 놈을 쏘아보았다. 도깨비는 나의 뜻밖의 반응에 당황한 듯
튀어나온 눈을 끔벅거리며 주춤했다. 놈은 인간이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을 터였다. 나의 기세 등등한 태도는 놈의 예측을 벗어난 행동이었다. 도깨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굵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벅벅 긁었다. 뭐라고? 내 놈이 누군데 감히 이 산군에게 큰 소리냐? 내 한 주먹이면 내 놈 머리통은 수박처럼 깨질 것이다. 놈은 으르렁거렸지만 처음 멱살을 잡았을 때보다는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다. 놈의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나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씨름, 하! 그까짓 어린애 장난 같은 걸 하자고 나를 붙잡은 게냐? 나는 지금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아니다. 내 보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면 내 놈은 감히 씨름 따위는 입에 올리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보찜을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짐짓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보찜 안에는 며칠 묵은 딱딱한 보리 주먹밥 2덩이와 다 달아빠진 벼루, 그리고 구멍난 양말 몇 켤레가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마치 천하를 호령할 보물이라도 숨겨둔 양 연기를 시작했다. 도깨비의 눈동자가 내 보찜에 고정되었다. 탐욕과 호기심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을 보며 나는 회심의 미소를 속으로 삼켰다. 놈은 단순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 그것이 바로 내가 파고들 틈새였다. 그 보찜 안에 뭐가 들었기에 그리 유세를 떠느냐. 금덩이라도 들었느냐, 아니면 산삼이라도 들었느냐. 도깨비가 입맛을 다시며 물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금덩이? 산삼? 그런 시시한 것들과 비교하지 마라. 이 안에는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급, 즉 미래를 사고 파는 문서가 들어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고 훗날 정승 판서가 되어 천하의 재물을 긁어모을 운명이다. 내 놈이 나와 씨름을 해서 나를 죽인다면 너는 고작 말라 비틀어진 선비고기 한 점을 얻겠지만 이 엄청난 운명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얼마나 손해나는 장사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깨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놈은 머리가 나빴지만 계산 속은 빨랐다.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았지만 내 태도가 워낙 당당하니 섣불리 덤벼들지 못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좋다. 내 놈이 정 심심하다면 내기를 하자. 몸을 쓰는 천박한 씨름 말고 머리를 쓰는 점잖은 내기 말이다. 내가 가진 이 장원급제의 운명과 네가 가진 재주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다. 네가 이기면 내 운명도 가져가고 내 목숨도 가져가라. 허나 내가 이기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뜸을 들였다. 숲속의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도깨비는 꿀꺽 침을 삼켰다. 네가 이기면 놈이 재촉했다. 내가 이기면 내 놈이 가진 도깨비 감투와 오늘 밤 나를 한양까지 편안하게 모실 노잣돈을 내놓아라. 어떠냐? 천하를 호령할 장원급제의 운명을 걸고 하는 내기이니 내 놈에게도 믿지는 장사는 아닐 터. 나는 보찜을 툭툭 치며 호기롭게 외쳤다. 도깨비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괴상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크아하, 좋다, 좋아. 인간놈의 간덩이가 제법 크구나. 내오냐, 그 내기 받아주마. 어차피 내 놈은 내 손바닥 아니다. 무슨 내기를 할 테냐. 놈은 걸려들었다. 자신의 힘과 요술만 믿고 자만하는 저 오만함이 바로 놈의 패착이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나는 식은땀으로 젖은 등줄기를 옷자락으로 감추며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계산했다. 이제 판은 깔렸다. 힘으로는 놈의 발톱 하나도 당해낼 수 없지만 혀끝으로는 놈의 뼈와 살을 발라낼 수 있으리라. 나는 보찜끈을 천천히 풀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꺼내듯 빈 부통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밤하늘을 향해 부통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그 운명을 담는 그릇이다. 자, 이제부터 내 놈의 멍청한 머리가 깨질 준비나 하거라. 나의 외침이 문경세제의 깊은 골짜기에 메아리 쳤고 도깨비는 흥미롭다는 듯이 콧김을 씩씩 뿜어대며 나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죽느냐 사느냐 그 아슬아슬한 도박의 서막이 올랐다. 내가 치켜든 것은 칠이 다 벗겨져 볼품없는 대나무 부통이었으나 달빛에 비친 내 눈빛만은 천하를 삼킬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깨비는 그 낡은 물건과 나의 기세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듯 붉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그깟 나무통이 운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로다. 그 안에 든 것이 고작 말라붙은 붓한자루 아니더냐. 놈은 코웃음을 쳤지만 내 손끝을 주시하는 시선에는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부통의 뚜껑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었다.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고요한 산속의 정막을 깨트렸다. 나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집어드는 시계를 했다. 내 손가락은 빈 공기를 움켜쥐었으나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귀한 옥새를 쥔 듯 손목에 잔뜩 힘을 주었다. 내 놈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은 무형의 물이다. 범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왕우장상의 씨를 가진 자에게만 보이는 하늘의 기운이지. 이묵으로 글을 쓰면 귀신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임금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장원급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의 뻔뻔한 거짓말에 도깨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놈은 본래 인간의 허영심과 욕망을 먹고 사는 요물이지만 역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극받으면 한없이 어리석어지는 습성이 있었다. 도깨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빈 손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자신이 모르는 신비한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다. 보인다. 내 눈에도 희미하게 푸른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이 보여. 나도 산신령의 반열에 오를 몸인데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놈은 자존심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인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미끼를 문 것이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자, 이제 이 천하의 보물을 두고 값을 매겨보자. 내 놈이 가진 재주로 이 장원급제의 기운을 살 수 있겠느냐. 내 미래의 벼슬길은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영의정에 이를 것이니 그 가치는 나라 셋을 합친 것보다 크다. 도깨비는 자존심이 상한 듯 씩씩거리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거대한 방망이를 꺼내 들었다. 울퉁불퉁한 가시가 박힌 그 방망이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위협적이었다. 감히 나를 시험하려 들다니. 내 이 방망이 한 번이면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인다. 내 놈의 그깟 벼슬자리가 대수냐? 놈이 기괴한 기합 소리와 함께 방망이를 바위 위에 내리치자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눈부신 섬광이 번쩍였다. 매캐한 연기가 거치자 칙칙하던 바위 위에는 누런 황금 덩어리 수십 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의 광채는 내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재물에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저것만 있으면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어머니께 고기 반찬을 몇 끼 올려드릴 수 있을 터였다. 순간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다잡았다. 여기서 만족하면 목숨을 잃는다. 나는 짐짓 하품을 하며 황금 더미를 집신 끝으로 툭 걷어찼다. 묵직한 금덩이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짐짓 역시 산속에 사는 요물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고작 이깟 돌덩이 몇 개로 정승판서의 운명을 사려 했느냐. 한양의 세도가들은 뒷돈으로 이 정도의 10배는 우습게 쓴다. 내 운명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내 놈의 능력이 고작 이 정도라면 실망이 크구나. 그냥 내 갈 길이나 가야겠다. 나는 보찜을 다시 챙겨매는 신협을 하며 등을 돌렸다. 도깨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자신의 신통력이 무시당했다는 분노와 눈앞에서 신비한 운명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놈을 미치게 만들었다. 도깨비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내 앞을 다시 가로막았다. 서라, 이놈, 어디를 가려 하느냐. 아직 내 주머니는 바닥나지 않았다. 도깨비는 광기에 찬 눈으로 방망이를 미친 듯이 휘둘렀다. 쾅쾅쾅. 산천이 울리고 땅이 진동했다. 이번에는 황금뿐만 아니라 주먹만한 진주, 핏빛처럼 붉은 산호,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구슬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내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보화들이 쌓였다.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여 조선 팔도의 부자들을 다 합쳐도 모으지 못할 수준이었다. 화려한 보석들이 뿜어내는 기운에 숲속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였다. 도깨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어떠냐? 이제는 내 놈의 그 콧대 높은 운명과 바꿀 만하냐? 이 정도면 내 놈이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고도 남을 것이다. 어서 그 부통을 내놓아라. 놈의 침 튀기는 고함 소리에는 절박함마저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보물더미를 내려다보았다. 사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나는 내면의 공포를 오만함으로 가장했다. 재물은 쓰면 사라지는 연기 같은 것이다. 허나 권력은 다르지. 내가 장원급제하여 붓을 휘두르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군대를 움직이고 나라시를 좌지우지하는 권능. 그것이 바로 이 부통 안에 담겨 있단 말이다. 내 놈이 만든 이 보석들이 나를 대신해 과거 시험을 치러줄 수 있느냐? 아니면 임금 앞에서 실을 읊을 수 있느냐? 나는 도깨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놈은 재물을 만드는 능력은 있었으나 인간 사회의 질서와 명예 그리고 지성에는 닿을 수 없는 존재였다. 놈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지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말은 도깨비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송곳이었다. 도깨비는 씩씩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는 놈을 굴복시킬 수 없다. 놈의 정신을 지배해야 했다. 나는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마치 악마가 속삭이듯 은밀하게 말했다. 생각해 보아라. 도깨비야, 네가 이 재물을 다 주고 내 운명을 산다면 너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장원급제한 도깨비가 되는 것이다. 역사상 그 어떤 도깨비도 이루지 못한 위협이지. 네가 그 운명을 가지게 되면 산신령들도 너를 우러러볼 것이고 옥황상제께서도 너를 기특하게 여길 것이다. 이깟 돌멩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예가 아니냐. 나는 놈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었다. 도깨비의 단순한 뇌 구조 속에서 나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제야 도깨비의 표정이 멍하게 풀리더니 입가에 해벌쭉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놈은 상상 속에서 이미 어사화를 꼽고 금이 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듯했다. 장원급제한 도깨비, 산신령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고? 놈은 홀린 듯 중얼거렸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된 것이다. 놈은 자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노리던 바였다. 욕망은 눈을 가리고 허영은 귀를 막는다. 나는 보찜을 슬쩍 흔들어 보이며 옛길을 박았다. 그렇다. 하지만 이 거래가 성사되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재물뿐만 아니라 너의 그 신통한 방망이, 그리고 네가 쓰고 있는 그 감투까지 말이다. 내 거대한 운명과 맞바꾸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도깨비는 잠시 주춤했다. 방망이와 감투는 놈의 본체나 다름없는 보물이었다. 하지만 이미 장원급제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놈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컸다. 놈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에 쓴 감투를 만지작거렸다. 이것만 있으면 나도 양반님네처럼 거두름을 피울 수 있다는 말이지? 놈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자, 선택해라. 평생 이 컴컴한 산골짜기에서 썩은 고기나 뜯으며 살 텐가. 아니면 나와 거래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세를 누릴 텐가. 나의 호령의 도깨비는 마침내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방망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승리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도깨비의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다. 놈은 자신의 머리에 얹혀있던 꼬질꼬질한 감투를 벗어 내밀었다. 그것은 겉보기엔 개가 물어뜯다 버린 낡은 번거지처럼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니 기이한 푸른 안개가 감돌고 있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쓰기만 하면 모습이 감춰지고 귀신도 속일 수 있다는 전설 속의 도깨비 감투였다. 놈은 마치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감투와 방망이를 내 발치에 내려놓았다. 이것들은 내 목숨과도 같은 보물이다. 허나 천하 제일의 문장가가 되어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면야 이깟 요물들이 대수겠느냐. 도깨비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지만 놈의 시선은 여전히 감투 끝자락에 미련스럽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 무지막지한 방망이가 내 머리통을 부수는 대신 내 앞길을 밝혀줄 노잣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짐짓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바닥에 놓인 보물들을 발로 툭툭 건드려 보았다. 냄새가 좀 고약하긴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받아주마. 자, 이제 거래를 완성해야겠지. 나는 보찜 깊숙한 곳에서 먹물이 찰랑거리는 낡은 벼루와 부통을 꺼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 그 시커먼 액체를 도깨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썩은 냄새는 아니었으나 묵은 먹 특유의 비릿하고 텁텁한 향이 코를 찔렀다. 도깨비가 코를 킁킁거렸다. 이것이 무엇이냐? 시커먼 물이 아니더냐? 놈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 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지한 놈. 이것을 그냥 검은 물로 보다니. 이것은 내가 10년간 두문불출하며 갈아 만든 지혜의 정수이자 장원급제의 애계이다. 이 안에는 공자, 맹자의 가르침은 물론이요. 세상 만물의 이치가 녹아있다. 이 액을 마시는 순간 너의 둔한 머리는 번개처럼 트일 것이고 내 몸에는 장원급제의 운명이 깃들게 될 것이다. 나의 화려한 언변에 도깨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놈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검은 액체를 마치 불로장생의 영약이라도 되는 양 쳐다보았다. 그걸 마시면 내가 장원급제를 한단 말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하게 덧붙였다. 그렇다. 허나 명심해라. 운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이 액을 마시는 순간 너는 인간 선비들이 겪는 고뇌와 인내라는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대신 나는 그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네가 준 재물로 유유자적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거래가 아니겠느냐. 나는 놈에게 벼루를 내밀었다. 도깨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미 벼슬아치가 되어 떵떵거리는 환상에 중독된 상태였다. 놈은 두 손으로 공손히 벼루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입가에 가져가는 모습이 마치 사약을 받는 죄인 같기도 하고 성수를 마시는 신도 같기도 하여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다. 꿀꺽 꿀꺽. 도깨비가 먹물을 들이키는 소리가 적막한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놈의 입가로 검은 물이 흘러내려 흉측한 얼굴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쓰디쓴 먹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도깨비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크어억 하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추임새를 넣었다. 참아라. 그것은 쓴맛이 아니다. 무지의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이다. 내 뱃속의 문장의 기운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나의 호통에 도깨비는 억지로 구역질을 참으며 남은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마셨다. 놈의 입안과 이빨은 온통 새카맣게 물들었고 턱 밑으로 검은 줄기가 줄줄 흘러내렸다. 그 몰골은 가히 가관이었으나 도깨비의 표정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황홀해 보였다. 느껴진다. 뱃속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핑 도는 것이 뭔가 대단한 기운이 들어온 것 같다. 도깨비가 비틀거리며 외쳤다. 사실은 상한 먹물을 마셔 배탈이 나려는 전조 증상이겠으나 놈은 그것을 학문의 기운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도깨비 감투를 집어 보찜 속에 쑤셔 넣고 금은보화 중 가장 값나가는 것들을 골라 품속에 챙겼다. 놈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다. 축하한다. 도깨비야. 아니, 이제는 김진사라고 불러야겠구나. 네가 내 운명을 가져갔으니 이제 나는 껍데기만 남은 범인이여. 네가 진짜 선비다. 나는 약속대로 내 물건을 챙겨 떠날 테니 너는 여기서 그 기운을 갈고 닦아 훗날 한양에서 보자꾸나. 나는 짐짓 아쉬운 듯 작별 인사를 건넸다. 도깨비는 먹물에 취해, 아니 자신의 망상에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얼씨구, 내가 선비다. 내가 장원이다. 지화자 좋다. 놈은 시커먼 입을 벌리고 웃으며 자신의 배를 두드렸다. 그 흉물스러운 춤사위를 뒤로 하고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지금 멈추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나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주저앉고 싶었으나 놈이 언제 속은 것을 깨닫고 쫓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채찍질을 해댔다. 나는 도깨비가 준 노잣돈과 보석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온 내 인생을 역전시킬 미천이자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징표였다.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내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힘센 도깨비를 말 몇 마디로 농락하고 그 소나귀에서 벗어난 것도 모자라 재물까지 챙겼다는 성취감이 전율처럼 온몸을 감쌌다. 힘으로 안 되면 꾀를 쓰고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우회하라. 서당 훈장님에게 배운 병법이 헛되지 않았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내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나의 기질을 칭찬하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펠리를 틀고 있었다. 도깨비는 원한을 잊지 않는 법, 놈이 자신이 마신 것이 고작 상한 먹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분노는 산천초목을 태울 것이다. 문경세제의 험한 고개를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 주막의 불빛이 보였다.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을 펴보니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품속의 금덩이는 차갑고 묵직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도깨비에게 장원급제의 운명을 팔았다고 했지만 사실 내게는 팔 수 있는 운명 따위는 없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지 부통에 담아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허나 놈에게 운명을 넘겼다고 공언했으니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빈 껍데기뿐인가? 아니다. 나는 놈에게 허상을 팔았고 그 대가로 실제하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주막 앞 개울가에서 얼굴을 씻으며 결심했다. 도깨비에게 판 것은 나의 나약함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제 나는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놈이 가져간 것이 내 운명이라고 믿게 하려면 내가 보란 듯이 과거에 급제하여 놈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거짓말을 참말 만들기 위해 나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기다려라, 한양아. 그리고 지켜보아라, 도깨비야. 네가 마신 그 먹물이 헛되지 않게 내 반드시 내 힘으로 장원급제를 이루어낼 것이니. 나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다시 보찜을 메었다. 보찜은 가벼워졌으나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고 힘찼다. 등 뒤에 남겨진 문경세제의 깊은 숲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선비가 되었다고 믿는 어리석은 도깨비의 괴상한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러나 내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도깨비와의 거래는 그리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판 것은 허상이었지만 도깨비가 받아들인 것은 믿음이었다. 요물의 강력한 믿음은 때로 현실을 왜곡시키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놈이 마신 먹물이 놈의 뱃속에서 어떤 조화를 부릴지, 그리고 내가 한양 과거 시험장에 당도했을 때 그 팔아버린 운명이 어떤 형태로 내 발목을 잡을지, 그때의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단지 눈앞의 성공에 취해 다가올 더 큰 폭풍을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제 진짜 승부는 붓끝이 종이에 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터였다. 한양의 과거 시험장인 춘당대에는 새벽부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전국 8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유생들이 뿜어내는 입김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 하늘을 뒤덮을 지경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임금의 행차를 알렸다. 나는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자리를 잡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았다. 문경세제에서 도깨비를 홀려 빼앗은 노잣돈 덕분에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최고급 북과 벼루를 장만했으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헛간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 운명을 팔아치웠다는 그 말이 씨가 되어 오늘 낙방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독사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발목을 휘감았다. 주변의 유생들은 벌써부터 눈에 불을 켜고 책을 암기하거나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만 나는 멍하니 벼루에 고인 검은 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시험관이 높은 단상에 올라 거대한 두루마리를 펼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오늘의 시제를 발표했다. 금일의 시제는 무신분리, 즉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을 논하라. 시제가 떨어지자마자 사방에서 탄식과 환호가 엇갈렸다. 붓을 적시는 소리,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와중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믿음이라니. 도깨비를 속이고 기만하여 이곳까지 온 나에게 가장 뼈아픈 주제가 아닌가. 붓끝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도저히 첫 획을 그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져 내리는 환영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 비단 옷을 적셨고 손은 덜덜 떨려 먹물이 튈 지경이었다. 주변에 사각거리는 글 쓰는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조소처럼 들려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심상치 않은 돌풍이 회오리치며 시험장 한복판을 강타했다. 휘잉. 거센 바람에 유생들의 갓이 날아가고 화선지가 허공에 흩날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벼루를 부여잡았고 시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매로 얼굴을 가렸으나 코 속으로 훅 끼쳐오는 익숙한 악취에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썩은 메주 냄새 그리고 비릿한 짐승의 냄새. 틀림없었다. 문경세제의 그놈이었다. 돌풍의 중심에서 희미한 형상이 일렁이더니 오직 내 눈에만 보이는 거대한 도깨비의 형상이 불쑥 튀어나왔다. 놈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했으나 놈이 일으키는 바람과 소라는 실제하고 있었다. 도깨비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시뻘건 눈에서는 불똥이 튀고 있었다. 놈은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콧김을 뿜으며 으르렁거렸다. 이놈,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네가 준 그 검은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서 사흘 밤낮을 설사로 고생했다. 머리가 트이기는커녕 뱃속만 뒤집어 놓았어.
도깨비의 고함 소리가 뇌전을 울리듯 내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다. 다른 유생들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당황하여 웅성거릴 뿐이었지만 나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 내 소중한 감투와 금덩이를 내놓아라. 당장 내 놈의 배를 갈라. 내 운명을 다시 찾아가야겠다. 놈의 소뚜껑만 한 손이 내 멱살을 잡으려 허공을 휘저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뜨려 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바람에 날려 중심을 잃은 줄 알겠지만 실은 도깨비의 악력에 목이 졸리고 있는 것이었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천하의 명당인 과거 시험장에서 요물에게 목이 졸려 죽다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기지가 스쳤다. 공포에 질려 넙죽 엎드리는 대신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도깨비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쇠소리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비록 남들 귀에는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무식한 놈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놈이 내 복을 스스로 걷어차려느냐? 나의 뜻밖의 호통에 도깨비가 멈칫했다. 놈의 소나기 힘이 약간 풀린 틈을 타 나는 컥컥거리며 숨을 몰아쉬고는 말을 이었다. 네가 마신 것은 평범한 물이 아니라 운명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씨앗이 땅에 심어지자마자 싹을 틔우더냐? 뱃속이 뒤집힌 것은 내 몸에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맑은 문장의 기운이 자리를 잡는 명현현상이다. 그것도 모르고 행패를 부리다니 내 놈은 영영 장원급제할 팔자가 아닌가 보다. 도깨비는 명현현상이라는 어려운 말에 눈을 끔벅거렸다. 놈은 무식했기에 유식해 보이는 단어에 약했다. 뭐 그게 좋은 징조란 말이냐? 놈의 기세가 한풀 꺾이자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당연하지. 그리고 잘 들어라. 네가 산 것은 나의 운명이다. 즉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장원급제를 해야만 네가 산 그 운명이 진짜가 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여기서 회방을 놓아 내가 낙방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가져간 운명은 휴지 조각이 되고 네가 투자한 금덩이와 감투는 똥밭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것이 된다. 네 재산을 허공에 날리고 싶으냐? 나는 도깨비의 탐욕과 본전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놈이 화를 내며 나를 찢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놈이 가진 손해보기 싫어하는 본성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도깨비는 굵은 손가락으로 턱을 괴고 고민에 빠졌다. 놈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가 장원이 되어야 자신의 투자도 성공한다는 논리.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놈은 잠시 후 씩씩거리며 내 멱살을 놓아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운명이 똥값이 되는 건 죽기보다 싫다. 놈은 울상을 지으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이제 주도권은 다시 내게 넘어왔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명령했다. 어떻게 하긴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네가 도와야지. 지금 바람이 불어 종이가 날리고 정신이 산만하지 않느냐. 네가 바람을 막고 내 붓에 신기를 불어넣어라. 내가 장원이 되면 그 영광의 절반은 내 것이다. 나의 말에 도깨비는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놈은 알았다. 내 돈. 아니, 내 운명을 지켜야지라고 외치며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시험장 전체를 강타하던 돌풍이 유독 내 자리 주변에서만 뚝 그친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나를 감싸고 있는 듯. 내 책상 위의 화선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주변의 유생들은 바람에 날리는 갓을 잡느라 정신이 없는데 나만 고요한 태풍의 눈 속에 앉아있는 형국이었다. 도깨비는 내 곁에 쭈그리고 앉아 붉은 혀를 내밀고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다. 놈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먹물이 순식간에 진하게 갈려 그윽한 향기를 뿜어냈다. 놈은 내가 붓을 들자 내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겹쳐 잡았다.
차가운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자, 써라. 천하제일의 문장을 써서 나를 기쁘게 해라. 도깨비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붓을 화선지에 가져갔다. 시제는 무심불립. 나는 도깨비와의 기막힌 인연을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갔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때로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허상일 수도 있다. 도깨비가 나를 믿고 내가 도깨비의 욕망을 믿었기에 이 기이한 공조가 가능하지 않았던가. 붓이 종이 위를 춤추듯 미끄러졌다. 내 의지인지 도깨비의 요술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힘이 넘쳤고 문장은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왔다. 나는 유교 경전의 딱딱한 해석 대신 인간과 자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신의에 대한 파격적이고도 호소력 짙은 글을 쏟아냈다.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다음 문장이 떠올랐고 도깨비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내 옆에서 부채질까지 해대었다. 주변 유생들이 하나둘씩 붓을 놓고 탄식하며 머리를 싸맬 때 나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일필이지. 단 한 번의 멈춤도, 단 하나의 오자도 없는 완벽한 답안이었다. 붓을 내려놓는 순간 내 몸을 감싸고 있던 한기가 싹 가시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내 실력인가? 아니면 도깨비의 조화인가? 아니, 요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기회를 잡고야만 나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나는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묵묵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그러나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도깨비를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놈은 내 답안지를 들여다보며 글자도 모르는 주제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다. 허허, 까만 것은 글자여, 하얀 것은 종이로다.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이 아주 좋아. 내 운명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빠져나올 때까지 도깨비는 내 뒤를 졸졸 따라오며 다른 유생들을 회방 놓았다. 누군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잘 쓴 답안지에 먹물을 튀기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그런 놈을 말리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내심 고소하기도 했다. 이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던가. 시험장 문을 나서자 도깨비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음산하게 웃었다. 잘했다, 김진사. 아니, 이제 곧 장원급제할 내 분신이여. 나는 잠시 산으로 돌아가 몸을 추스르고 네가 금에 환영할 때 다시 찾아오마. 그때 만약 약속한 영광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알지. 내 놈의 간을 꺼내어 술안주로 삼을 것이다. 놈은 푸른 안개와 함께 사라졌지만 그 서늘한 경고는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발표날까지의 시간은 억겁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깨비가 도와준 덕분에 최고의 답안을 작성했지만 그것이 과연 조정의 점잖은 대감들에게 통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합격한 뒤에 도깨비에게 줘야 할 보답이 무엇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놈은 영광을 원했으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과연 놈이 만족할 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한다면 나는 부귀영화는커녕 제명에 죽지도 못할 운명이었다. 드디어 방방합격자 발표의 날, 수많은 인파가 벽보 앞에 몰려들었다. 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떨리는 눈으로 명단을 훑어내려갔다. 갑과 제일인, 띠일은. 내 눈이 한 이름에 멈추었다. 김덕령. 내 이름 석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장원이다. 김덕령이 장원급제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며 나를 뱃가래 쳤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평생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고 가문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공중으로 띄워진 내 시야에 멀리 궁궐 담장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푸른 불꽃 2개가 포착되었다. 도깨비였다. 놈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장원이라도 된 것처럼.
놈의 입모양이 움직였다. 내 것이다. 저 영광은 다 내 것이다. 환희의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다시금 나를 덮쳤다. 나는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의 벼슬을 요물과 나눌 방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순간 가장 위험한 빚쟁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승부. 그 빚을 갚기 위한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선 이유가 선 이유지 나 했던가. 머리에는 임금께서 하사하신 어사화를 꽂고 몸에는 비단 관복을 휘날리며 백마 위에 올라탄 내 모습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다. 한양거리를 지날 때마다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환호했고 풍악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러나 화려한 꽃가루가 날리는 축제의 한복판에서도 내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마를 날이 없었다. 사람들이 던지는 꽃송이가 마치 도깨비불처럼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놈의 심장 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조여왔기 때문이다. 나는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했다. 금의 환양의 종착지는 나의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 곳이자 빚쟁이 도깨비가 기다리고 있는 문경세제였다. 한양을 떠나 열흘 남짓 마침내 험준한 산세가 눈앞에 드러나자 수행하던 하인들과 광대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핏빛 노을이 문경세제의 기암괴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위험하오니 산 아래 주막에서 묵고 내일 아침에 넘으시지요. 하인이 고삐를 잡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피할 수 없는 빚이라면 차라리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이 낫다. 아니다. 내 고향 산천이 지척인데 어찌 지체하겠느냐. 달이 밝으니 서둘러 고개를 넘자 나는 말에 배를 걷어찼다. 일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 뒤를 따랐다. 고갯마루에 가까워질수록 바람 소리가 거세졌다. 휘잉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갑자기 자욱한 안개가 몰려와 앞을 가로막았다. 말들이 히히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올 것이 왔다. 나는 말에서 내려 하인들에게 물러나 있으라 손짓했다. 안개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일렁이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내 앞을 막아섰다. 왔구나. 내 운명을 가져간 놈이 드디어 왔어. 천둥 같은 목소리와 함께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놈은 내가 한양으로 갈 때 입었던 낡은 도포자락 대신 어디서 훔쳤는지 모를 알록달록한 비단옷을 엉성하게 걸치고 있었다. 머리에는 족두리 같은 것을 삐딱하게 쓰고 있어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눈빛만은 살기가 등등했다. 김진사, 아니 이제 김장원이라 불러야 하나? 약속대로 장원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내 몫을 내놓아라. 그 화려한 관복도 어사와도 그리고 내 놈이 받을 모든 칭송도 다 내 것이다. 도깨비는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다. 놈은 자신이 진짜 장원급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내가 누리는 호사가 배 아파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의관을 정제하고 도깨비 앞에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나의 돌발 행동에 도깨비는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냐? 놈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공경하는 눈빛으로 놈을 올려다보았다. 어찌 감히 생명의 은인께 목숨을 구걸하겠습니까? 대감의 신통력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 이 절은 그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대감이라는 호칭에 도깨비의 입가에 실룩거리는 미소가 번졌다. 놈은 헛기침을 하며 짐짓 거드름을 피웠다. 알긴 아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어서 그 관복을 벗어 내게 다오. 내가 입고 고향에 내려가 춤을 한판 춰야겠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놈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보찜에서 미리 준비해온 것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관복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메밀묵 한 판과 잘 익은 탁주 한 항아리, 그리고 돼지머리였다.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자 도깨비의 코가 벌름거렸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 몫의 영광은 어디 가고 먹을 것만 내놓느냐? 놈이 투덜거렸지만 시선은 이미 메밀묵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놈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대감, 인간의 옷은 대감의 위엄을 담기에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바치는 영광이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진정한 영광은 제사와 숭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음식들은 대감을 이 문경세제의 주인, 즉 성황신 정황심으로 모시기 위한 첫 번째 제물입니다. 성황신? 그게 뭐냐? 장원급제보다 높은 것이냐? 도깨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다. 물론입니다. 장원급제는 고작해야 몇십 년 벼슬을 살다가 늙어 죽으면 끝나는 찰나의 권세입니다. 허나 성황씨는 다릅니다. 이 고개를 넘나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감께 굽어 살펴달라고 빌 것이고 해마다 핵곡식과 술을 바칠 것입니다. 제가 장원이 된 것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문경세제 도깨비가 점지해준 장원이라며 대감의 영험함을 칭송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불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도깨비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놈의 위치를 격상시켜 줌으로써 놈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 또한 놈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상생의 길이었다. 도깨비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다. 그렇구나. 내가 인간 벼슬아치 따위가 되려고 했던 것이 참으로 좁은 소견이었구나. 신이 된다니. 산신령 영감탱이도 내 앞에서는 길을 못 펴겠구나. 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단순하지만 순수한 놈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놈에게 술잔을 가득 채워 올렸다. 받으십시오, 대감. 이것은 제가 평생 대감을 모시겠다는 서약의 술입니다. 부디 이 고개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저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들이 무사히 과거를 보러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 후손들이 대대로 대감을 섬길 것입니다. 도깨비는 감격한 표정으로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크아, 좋다. 약속하마. 내 이 고개에 뼈를 묻고 지나가는 과객들의 길동무가 되어주마. 대신 매년 오늘 메밀묵은 꼭 챙겨와야 한다. 도깨비는 낄낄거리며 메밀묵을 양손으로 집어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놈이 먹을 때마다 볼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제법 귀엽기까지 했다. 어느새 놈의 주변을 감싸던 사악한 기운은 사라지고 신성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놈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듯 트림을 거대하게 했다. 꺽, 잘 먹었다. 김장원. 아니, 이제는 김목사 무시라 불러야겠구나. 너는 내가 본 인간 중에 가장 간 크고 가장 말 잘하는 놈이다. 네가 다스릴 고을은 참으로 시끄럽고도 재미있겠구나. 도깨비는 묘한 덕담을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가라. 가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라. 나처럼 배고픈 놈이 없게 말이다. 놈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처럼 산잘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도깨비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절했다. 안개가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산길을 비추었다. 숨죽이고 있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나리, 방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깨비입니까? 산신령입니까?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에 올랐다. 내 오랜 벗이자 이 고개 주인이다. 앞으로 이곳을 지날 때는 예의를 갖추거라.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넘었다. 문경세제의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내 앞길을 축복하듯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악연도 진심과 지혜로 대하면 선연이 될 수 있음을. 내가 놈을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면 나는 뼈도 추리지 못했으리라. 놈의 욕망을 인정하고 더 큰 가치를 제시했기에 우리 둘 다 승자가 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나는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되었다. 나는 백성을 다스릴 때도 도깨비와 다투던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 힘으로 억누르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마음을 얻는 정치를 펼쳤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했고 억울한 자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연을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나를 도깨비도 감복시킨 명관이라 칭송했다. 그리고 나는 약속대로 매년 그날이 되면 문경세제 성황당을 찾아가 메밀묵과 탁주를 올렸다. 그때마다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 내 가끈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필시 그 친구가 내게 건네는 안부 인사였으리라. 어느 늦가을 밤 늙은 내가 관아의 마루에 앉아 옛 추억을 회상하며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그래서 도깨비는 정말 신이 되었나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묻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껄껄 웃었다. 그럼 되고 말고 믿음이 있으면 도깨비도 신이 되고 돌멩이도 황금이 되는 법이란다. 너도 붓을 들 때는 먹물만 찍지 말고 그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함께 찍어 쓰거라. 그래야 내 글이 살아서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평화로웠다. 나의 기이했던 모험은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문경세제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장난꾸러기 신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떠돌고 있을 것이다.